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 매입 조항에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내용과 절차 이 두 가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내용 면에서 볼 때 정말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그 목표량의 3 내지 5% 초과로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쌀값이 전년 대비 5 내지 8%가 떨어질 경우에 무조건 전량을 수매해 준다 이런 건데 그러려면 이제 1년에 세수가 혈세가 1조 이상에서 1조 5천억 가량 소요가 되죠. 우리 앵커님이 내신 세비도 여기에 쓰여져야 됩니다. 세금도.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것도 물론 이제 지난 7년 동안 11.7%나 연평균 초과 그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몽땅 다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혈세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총선이 가까워졌구나.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졌구나.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늘 돈포주기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돈포주기로 또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표 매표 행위다.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의 그 169명의 국회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애국심만, 최소한의 애국심만 있더라도 이런 법안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전형적인 이재명표 매표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가,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정확히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는 쌀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쌀이 풍년이 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쌀을 과잉 생산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를 사전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되지 않도록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이 내용 법안의 주요 골자이고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타작물 재배 등 생산 조정에 더해가지고 재배 면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쌀농사만 지어서 쉽게 정부에서 매입해주면 다 쌀농사만 지지 않을 거냐? 그러면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타작물들에 대한 경쟁력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쌀에 대한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매입을 하지 않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저희는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이 도입된 그 연역이나 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의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 것인데 과거에 MB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전 생산 조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쌀값이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이 쌀값 정상화법 내용처럼 사전 생산 조정이 안 하고 사후에 매입하는 방식.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사후 매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이 남으면 사후에 매입할지 말지를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쌀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이 법을 입법하게 된 그 취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재부 장관을 왜 반대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년 동안에 쌀의 생산 조정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안정화됐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했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라기보다는 기재부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를 해서 쌀값이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그래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에 30만 톤 쌀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쌀값이 떨어져서 작년에 45년 만에 25%로 대폭락을 했어요. 사상 최고의 폭락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9천억을 들여서 45만 톤을 매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MB 정부 시절부터 쭉 이렇게 와서의 경과들을 보면은 쌀값을 사전에 생산 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다시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후 조정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식량 안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쌀이 남아 도는 작물이에요. 그 작물을 갖고 지금 지난 30년 동안 쌀의 소비량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쌀가루를 만들어서 뭐 빵이라도 해 먹자 이럴 정도로 지금 쌀이 남아 돌고 있는데 이것이 식량 안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식량 안보를 걱정하시면 지금 정부에서도 쌀 대신에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작물들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돌리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취지이고요. 또 하나 이제 농가 소득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더 높이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 단체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계속해서 쌀을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는 쌀을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오래된 묵은 쌀 보내지 말라 남한에서 이러고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쌀 창고업자만 배불려주는 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야지 돼요. 그런데 무조건 사줘야 된다. 예. 이러면 장기적으로 쌀값은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쌀 농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 대안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식량 안보나 식량 주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정부 여당과 야당이 머리맞대고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전 1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대안까지 도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요. 곡물 자급률이 18.5%밖에 되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쌀은 빼고요. 아니, 곡물 전체로 쌀 네, 포함해서 곡물 전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곡물 수입량이 7번째로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국가의 안보를요. 그리고 식량 안보라고 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를 군사력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0개의 단체에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죠. 네, 근데 반대하고 253개의 농민단체들은 찬성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무조건 사주면 다 좋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이 쌀값 정상화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와 여당은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보다 더 실질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의도 가능하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에요. 지난 제가 비대위에 있는 6개월 내내 저희가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이 좀 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쌀을 제외한 여타 작물은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농가의 생산을 돌려야 된다. 이것에 함께 협조해주면 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은 오로지 과잉 생산된 쌀을 사는 데 쓰는 세금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부채만 해도 1,000조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년 1조 5천억 정도를 또 써야지 돼요. 예. 국민들의 지금 주머니가 탈탈 비어 있는데 일단 농민들의 표가 중요하니까
지금 또 이 같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선거 방식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래요. 이것을 이제 재의결, 제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부결될 걸 뻔히 알아요. 200석이 안 되니까.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이 돼야 돼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절차 네. 다룰 때 다시 그러니까 좀 짚어보도록 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쌀은 저기 남아 돈다 이런 네. 표현을 하시면서 타작물 재배를 주로 많이 이제 타작물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를 생산을 장려하는 그거를 이제 대안이라 말씀하신 건데 네. 그 내용이 이 쌀값 안정화법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을 그래서 주된 거기에 그 내용은 내용을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그 내용도 있고, 들어가 있지만 이 잠깐만요. 내용의 들어가 있고 주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논의를 했는데 그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그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그 야당도 국회의장안에 중재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도 추가해서 원래는 이 민주당이 원하는 뭐냐면 쌀값이 그 3% 이상 그 떨어졌을 때와 5% 떨어졌을 때랑 그 초과 생산 3%일 때의 기준도 3에서 5%, 5에서 8%로 정부의 매입에 대한 여지도 더 넓혀주었거든요. 정부의 재량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쌀값 안정화법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남는 쌀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전 생산 조정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거고 아니,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안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개월 예. 뭐 이게 논의가 뭐 벌써 한 7, 8개월 됐어요. 8개월 됐죠. 예.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한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초과 생산된 것을 다 사주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 타작물을 해라. 타작물이 어느 가격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쌀은요 기계화가 굉장히 쉬운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90%까지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 일부 특히 도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일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이 돕고 있죠. 그 농사 짓는 것을 네.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작물을 그 재배하는 것보다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정부가 무조건 사주고 돈도 다 주는데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힘이 들여서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대체 여타 작물들을 심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상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당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라고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도 수도 없이 수만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예. 여당 의원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부하신 것을 우리 당의 169석의 횡포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재부에서 반대역을 냈는데 그 결과 쌀값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럼 지금 현재 쌀농사 짓는 분들은 쌀농사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쌀을 다 사준다라고 하잖아요. 다 사주니까 그냥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만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지금 현재 쌀은 절대 농지라서 더 생산할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의 짓는 농사의 재배 면적보다 늘어나면 매입을 안 한다는 조항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그리고 말이 또 안 되는 하나는 게요. 자 보세요. 타작물과 관련해서 타작물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타작물에 대해서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산 조절 장려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무조건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쌀 농사를 여기까지만. 짓는 예. 면적은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는 그렇죠.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데 네. 요는 예.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음.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다른 쪽으로 그래서 타작물 바꿔주는 재배에 대한 것이 지원책이 이 그래서 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일단 무조건 사주면 자 보세요. 아니 왜 무조건 자, 사준다고 자, 자꾸 그러세요? 아니 지금 실제로 그것은 다 사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요건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되고 타작물 재배했을 때의 생산 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보조하고 그리고 그 쌀의 초과 생산도 3%였던 걸 3에서 5%로 여지도 줬고 가격 하락도 8%까지도 그 여지를 더 네, 넓혀줘 네. 그런 알겠습니다. 초과 방법들이 들어가 생산이라는 있다니까. 것이 문제인데요. 예. 재배 면적은 그대로이고 예. 소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초과 생산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 7년 동안에도 그럼 초과 생산 연평균 잠깐만요. 그러면 또 말이 이제 똑같은 네, 말이 도니 그러면은 초과 생산 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에도 연평균 11.7%가 이미 초과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이 통과하면 한꺼번에 다 써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뭐냐면 자꾸 이제 오해를 네. 하시는 게 뭐냐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뭐냐면요. 남는 쌀이 생기면 초과 생산이 생기면 지금까지도 정부는 다 매입을 해왔어요. 맞아요. 매입을 해온 거를 민주당은 법을 통해서 사전 생산 조정이 가능하게끔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랑 윤석열 정부에서도 9천억 들여서 45만 톤 이번에 매입했잖아요. 매입했는데도 여전히 80kg당 22만 원이었던 쌀값이 1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사후에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그게 왜 거예요. 그러냐면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거 거죠. 한마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매입해 줄 뿐이 없는 것이 농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생산이 나면 농민들의 일종의 농민들의 보호책, 지원책으로 할 수 없이 사줬던 거예요. 네. 그것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해서 초과 생산량은 무조건 사줘야 된다라고.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3에서 그거죠. 5%, 8%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두 분 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워낙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 좀 반복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게 내용에 대한 것이 있었고 절차에 대한 것이 있었고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쟁을 벌인 건데 이제 절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좀 통과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를 수도 없이 설득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최고위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법으로 정하면 안 되는 것을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매년 농업이 너무 중요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준 것도 늘 세금으로 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이것이 자 보세요. 2016년 이후에 다시 이게 몇 년 만에 벌어지는 대통령 거부권 1호입니까? 2016년도에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매번 정부가 쌀을 사줄 때마다 그럼 쌀값이 안정화됐거나 올랐거나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쌀값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가 없는데 재배 면적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이것은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법으로 만드는 것 이것같이 어리석은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은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절차가 169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의회 폭거고 이재명 표 정말 저는 매표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최악의 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야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재의결이 되려면은 네. 우리 헌법
헌법에 출석 가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부권 행사 뒤에 재의결로 예. 가면은 요건이 좀 더 촘촘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출석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결 요건인데 이거는 3분의 2예요. 그렇죠. 출석 의원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고 그 중에 네. 3분의 2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299명이니까 뭐 200명 다 참석한다라면 한 199석 정도가 이제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이 법 말고 이 법보다 더 좋은 실질적 대안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부권을 좀 철회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3일에 있는 본회의에 저희가 재의결 요구를 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는 이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거든요. 예. 그 전에 그 쌀값 정상화법 통과할 땐 기명 투표를 했거든요. 무기명 투표라는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20-30표 정도가 찬성을 던지면 예.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행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격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사후에 매입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럴 때 쌀값이 2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한 거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쌀값 정상화법, 사전 생산 조정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냥 22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매입하면서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의 알겠습니다. 피해가 가는 것인데 예, 예.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한다면 예.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이 질문은 자, 좀 드리고 예, 싶은데 예, 그러면 재의결 관련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의 수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제2법보다는 재의결 카드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좀 일단은 물어보면 헌법과 되겠습니까? 국회법에 그 재의결이라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부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쌀값 정상화법 내용이 민주당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에요. 중재안이어서 아까 우리 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담겨져 있는 내용 포함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어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의 농해수위 의원을 비롯해서 요 대책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마도 민주당 원안을 가지고 법을 다시 재발의할 그럴 생각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예측 가능해서 딱 그만큼을 생산할 수 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셨는데요. 이건 인사와 관련되지 않아서 무기명 투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농업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를 둔 우리 당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 경북의 농촌 지역을 지역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농민표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좀 가볍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너네도 농민표 있으니까 우리 당의 지금 농민 쪽 지역구인 사람들은 다 찬성하겠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속내입니다. 농민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저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부결이 될 경우 이제 재의결이 안 될 경우에 예. 바로 그 거부권을 건의한 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정쟁을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장관 탄핵 또 얼마 전에 뭐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뭐 여론에 반발을 부딪히니까 쏙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까지 들고 나와요. 민주당은 퍼주기 전문당에다가 탄핵 전문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탄핵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정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얘기는 너무 나가신 거고요. 그건 아니, 사실이 그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좀 나온 전에 얘기이지 기명 투표라고 않습니까? 그랬는데 네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네.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제가 좀 전에 결국은 말씀드린 다 알게 그 되죠. 국민의힘의 네네. 의원들 중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얘기한 것은 그 이 법이 아까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법이 농민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 곡물 자급률이 18점 몇 프로 OECD 중에 꼴찌잖아요. 그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저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로 얘기했던 것들 다 담긴 법안으로 수정안으로 국회의장안에 중재안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대통령실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농민의 생존권이나 식량 주권 차원에서 같이 좀 합의로 예. 좀 저기 의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농심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식량 주권은 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안 돼요? 쌀은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거든요. 여타 작물에 우리 식량 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콩이라든가 여타 작물, 쌀은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내용에 그거, 대한 예, 부분이 한마디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히요.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요. 네. 우리가 그 기억나시죠? 우루과이 라운드 해서 쌀 시장 그 강제로 개방됐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1년에 40만 톤씩 수입이 돼요. 지금도.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그 인내하면서 식량 지금 그 저 쌀농사 지어오면서 식량 주권을 식량 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에 대한 명백한 민생 법안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 민생 법안을 그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에 첫 번째로 거부권을 민생 법안에 대한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차대한 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냐 뭐 총선을 의식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진짜 안 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맞아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대안들 그- 실질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면 그렇게도 좀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한 게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요. 거부권 행사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고요. 저도 방송에서도 뭐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로 쌀 시장이 개방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현명한 농민들이 대한민국의 쌀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쌀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이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붙은 쌀들은 수입 쌀과 비교해서 지금 일본 쌀과도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도 더 비싸고 더 질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고를 굉장히 치열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법안 이외에도 이제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에서 문제로 삼았던 게 소통이 없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데 이게 그렇죠. 사실은 직회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한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있고 방송법도 간호법, 있고 간호법, 네, 뭐 노란봉투법은 지금 검토 중인 것 네네. 같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또 이렇게 직회부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169석의 의석수 횡포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2016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지금 입법화를 하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반증이지 않습니까? 방송법, 간호법, 이거 뭐 노란봉투법도 뭐 앞으로 뭐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전국이 이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목 잡지 마시고. 이러니까 총선 때 극악무도하게 싸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169석을 갖고 있으면 사실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세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입니까?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의회 구조에서 아니 그러면 의회의 입법권을 좀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늘 얘기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야당도 대표들이 만나셔가지고 협치하는 모습 보여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민생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연속 무역 적자고 수출도 지금 뭐 반토막 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공공요금 줄 인상에 정말 힘들고 농민들도 지금 뭐 쌀값 폭락에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도가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분주하게 그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민생 특위도 만들어서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쌀값 정상화법도 8개월 걸렸잖아요. 그리고 국회법에 정해진 마지못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원래 법사위에 상정하잖아요. 상임위에서 얘기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본회의를 올려주질 않으니까 법사위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다 보니까 60일 동안 계류하면 다시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본회의를 올리는 그 절차를 밟은 거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그 국민의힘이 좀 더 좀 그 공당으로서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너무 대통령실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역할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이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현대 IT 시대에 쌀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농업 시대에 쌀이 우리 주식이었지만 지금 반도체가 쌀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랑 뭐 등등 현대 하이닉스 다 반도체가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것도 국가 돈으로 사줄까요? 그 재고도? 왜냐하면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고 또 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기업입니까? 그래서 다 그 시장 원리에 맞추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농업인들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쌀이 없었을 적에 박정희 시대에는 통일벼라는 것을 품종 개발을 해서 생산 위주로 갔어요. 생산량 위주로. 네. 그때는 아키하바리라는 일본 품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쌀은 일본 쌀보다 훨씬 비싸요. 품종 개발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농민들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 자, 지원하겠다는 여기까지 겁니다. 듣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적인 이제 기본 시리즈 공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기본 대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저 생활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기본 시리즈의 기본적인 취지이거든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넘었더라고요. 1,000조가 넘어가 있고 금리도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50만 원 대출해주는데 금리가 15.9%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용이 적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리로 대출을 받고 오히려 금융이 필요한 한계 기업이라든지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고리로 대출받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끊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본 대출, 기본 금융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아쉽게도 지금 뭐 가계부채는 거의 2,000조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도 1,000억 이상 훌쩍 넘어가 있는데도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기본적인 고금리와 그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대출, 기본 금융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인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또 반드시 그것을 갚겠다고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대출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정부가 대출을 보증을 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갖고 무조건 1인당 1,000만 원씩 대출해 주겠다. 이건 정말 황당무계한 방법이에요. 첫째는 보세요.
무조건 정부가 보증해서 1,000만 원을 대출하겠다고 하면요.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대출을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단 1,000만 원 받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고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 또 그 돈이 꼭 필요한 기업한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상한 능력이 없거나 또 상한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정부가 이거 그 보증을 해서 돈을 1,000만 원씩 무조건 빌려주면 결국 신용 불량자들을 또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빼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또 국민당 그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주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가 더 알겠습니다.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드리는 말씀이고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지난 총선 때입니다. 바로 총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돈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이겼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제 하영재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영장 심사를 오히려 받았으면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일단 말씀하신 거에 잠깐 한 예.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과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철학의 차이인데 시장 논리로만 두고 보니 부채도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그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시장에 좀 정부가 좀 개입하자라는 취지의 우리 민주당은 요구를 하는 거고 시장 논리를 말씀하신 거 그 말씀 정도 말씀드리고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신청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무리한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체포동의안 신청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본인이 다 내용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증거일면과 도주 의뢰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걸 갖다 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공세를 하던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지금 규정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답정 기소예요. 기소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기소할 건데 굳이 구속적 영장 실질 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게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듣고. 요거는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체포는 아니니까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시라. 그러면 무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진짜 무죄였으면 이렇게 기각됐겠죠. 그런데 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전부 다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다 증인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인정을 했는데 왜 체포동의안 신청을 합니까? 다 인정했는데 그냥 기소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소하겠죠. 그렇게 검찰권이 알겠습니다. 남용되고 자, 있다는 여기까지 거예요. 듣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정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